그날 난 내 아들의 사랑을 내쫓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손녀의 엄마였다. 버려진 사랑이 가족이 되기까지 모든 걸 잃은 날 진짜 가족이 시작됐다.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리오의 스토리와 함께 다음 감동을 이어가요. 도윤은 배낭을 메고 신발끈을 조이며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낮게 퍼졌고 선자는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건지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밤새 비가 스쳐 지나간 듯 마당은 축축했고 빨래줄에는 물방울이 또렷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제 다려둔 셔츠를 꺼내 입고 이력서 파일이 든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 오전엔 동네 인쇄소 면접이 잡혀 있었고 오후엔 배달 아르바이트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그는 넥타이를 매려다 포기하고 깔끔하게 단추만 고쳐 잠갔어요. 선자는 밥그릇을 놓으며 아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면접 가는 날엔 밥 걸으면 안 되지. 그녀의 말투는 단단했지만 숟가락을 건네는 손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은 두어 숟갈 뜨다 말고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알림창에는 전날 밤 수아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는 대답을 쓰려다 지우고 다시 침착하게 문장을 고쳐서 보냈어요. 면접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보자. 밥상을 물리며 선자는 아들의 표정을 훔쳐보았고 익숙한 듯 한숨을 숨겼습니다. 여자친구 이야기, 오늘은 제대로 들을 수 있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말수는 적었지만 결심은 분명해 보였어요. 창밖에서는 배달 오토바이가 연달아 지나가며 아침 소음을 채웠습니다. 선자는 빈 그릇을 들며 마당의 낡은 담장을 흘끗 바라봤어요. 이 집의 틈새와 금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오래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자 도윤은 쓰레기 봉투를 챙겨 골목 입구까지 걸어갔어요. 빗물이 모여든 웅덩이에 그의 운동화가 살짝 젖었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시장 상인들과 학생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줄을 섰고 작은 잡담이 공기를 채웠어요. 그는 컨디션 음료를 하나 삼키고 서류 봉투의 모서리를 다시 반듯하게 눌렀습니다. 면접 장소인 인쇄소는 오래된 활자 냄새가 배어있는 단층 건물이었고 사장은 이력서를 받아들며 장기침을 했어요. 프린터의 모터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는 동안 도윤은 지난달까지 했던 파트타임 목록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주일 내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그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점심 무렵 하늘은 맑게 개었고 바람은 골목의 젖은 냄새를 밀어냈습니다. 도윤은 약속한 카페로 이동해 구석자리에 앉아 시간을 확인했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는 손등의 작은 상처를 무심코 쓰다듬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체크 코트를 걸쳤고 손에는 얇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당겨주었고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수아는 따뜻한 물을 주문하고 봉투를 내려놓았지만 곧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잠깐 흔들렸고 도윤은 그 망설임의 무게를 알아챘어요. 그는 먼저 오늘 집에 가자고 말하려다 상대의 호흡이 고르지 않음을 보고 말을 바꿨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낮은 구름이 흘렀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자리를 옮겼어요. 둘은 길게 머무르지 않았고 다음 약속을 짧게 정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헤어지는 길목에서 수아는 잠깐 걸음을 멈췄고 도윤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짓을 확인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오늘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로 순서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도윤은 골목을 돌아 현관 앞에 섰어요. 선자는 마루에 앉아 손바느질을 잠시 멈추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가볍게 숨을 고르고 앞으로의 계획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 여자친구를 집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선자의 눈썹이 단단히 붙었고 실뭉치가 바닥에 둔탁하게 굴렀습니다. 집안이 감당할 일인지부터 따져야 해. 그녀는 말끝을 높이지 않았지만 기준을 분명히 세우려는 태도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예의를 지키고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듯하게 정리한 서류들 사이에 저축통장 거래 내역과 월세 계약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는 자료를 덮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남은 하루의 일을 계획표에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자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어요. 부엌에서는 설거지 물소리가 잦아들었고 시계 초침만 귓가를 찔렀습니다. 도윤은 스마트폰 일정표에 주말 초대 메모를 고정했고 연락처 목록에서 수아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는 메시지 창을 열어 약속 시간을 확정하고 간단한 이모지를 덧붙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우리 집에서 보자. 문장은 간결했고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불어든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고 동네 개가 멀리서 2번 짖었어요. 도윤은 불을 끄고 누웠고 앞서 세운 순서가 머릿속에서 다시 정렬되었습니다. 면접 결과, 아르바이트, 집 초대, 소개, 그리고 그 이후의 책임까지 차례가 분명했어요. 그는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맞췄고 조용한 밤이 다음 장면을 향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에 차량 한 대가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떠났고 그 사이 도윤은 현관 앞을 쓸며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엌에서는 선자가 탕국 냄비를 열어보며 간을 맞추고 있었어요. 도윤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 상자와 차 세트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득 바람이 불자 현관의 풍경 소리가 흔들렸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윤은 서둘러 문을 열었고 차분한 미소를 띤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그의 말에 수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자는 마루 끝에서 방문객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머니의 눈길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상을 차리며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일하세요? 수아는 살짝 웃으며 일반 사무직이에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선자는 그 애매한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윤은 불편한 분위기를 바꾸려 물잔을 채우고 식탁에 앉아 분위기를 이끌려 했어요. 그러나 선자는 계속해서 단답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수아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가게를 하세요라고 둘러 말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수아는 몇 숟가락 뜨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갔죠. 깜짝 놀란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선자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잠시 후 수아는 손목을 붙잡은 채 나와 괜찮아요라고 짧게 말했어요. 선자는 그 모습을 예리하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울렸어요.
도윤아.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가씨, 혹시 몸이 안 좋은가? 도윤은 망설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니? 엄마, 수아가 임신했어요. 결혼하려고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선자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그 금속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뭐라고?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선자는 이미 일어나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을 망치려는 거야?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책임을 진다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수아에게 다가갔어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선자는 흥분한 나머지 그녀의 팔을 붙잡고 문 쪽으로 끌어냈어요. 당장 나가. 이런 일로 내 아들 인생 망치게 두지 마. 수아의 코트 단추가 풀리며 머리카락이 흐트러졌고 바닥에 케이크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막으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밖이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그의 외침에도 선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아는 울음 섞인 숨을 내쉬며 문 밖으로 나갔고 골목길 끝으로 사라졌어요. 도윤은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바람이 케이크 상자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상자 안에 크림이 흩어지며 하얀 자국을 남겼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어요. 선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탁 가장자리를 꽉 쥐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돌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미래 생각해서 그런 거야.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았고 손끝에 케이크 조각이 묻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사라진 수아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선자는 문을 닫고 등을 돌렸지만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꺼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어요. 밖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먼지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이 집의 공기는 낯설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골목엔 다시는 보지 못한 차들이 찾아올 예정이었어요. 밤이 깊었지만 도윤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어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기록이 아무것도 없었고 수아의 메시지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반복되었어요. 불 꺼진 골목을 서성이며 혹시 다시 돌아올까 현관 앞을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여전히 케이크 상자의 잔해가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마른 크림 자국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선자는 방 안에서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지만 그가 들어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방에 들어가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던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사진 속 희미한 그림자에 7주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보다가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 첫 차의 경적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아침이 밝자 그는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휴대폰 지도에 표시된 주소를 따라 수아가 살던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붙은 문 앞엔 낯선 자물쇠가 새로 걸려 있었어요. 문 옆에는 낡은 이름표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관리인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여자분 어젯밤 짐 다 빼고 나갔어요. 큰 검은 차가 와서 싹 실어갔죠.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세요? 관리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싼 차더라고요. 기사 같은 사람도 있었어라고 말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의심이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물 한 병을 비웠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내려보다가 수아가 회사 사람들 모임이 있다고 말하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검색창에 그 회사 이름을 넣어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한다던 부모님의 직업도 사무직이라던 일터도 모두 거짓말 같았어요. 그는 손에 쥔 병을 천천히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오해였던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도윤은 거리와 지하철역을 오가며 그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끝내 닿지 않았고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산 없이 걸으며 집으로 향했고 골목 입구에 이르렀을 때 얼굴이 젖은 채 멈춰 섰어요. 집 창문에서 어머니의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젖은 어깨를 털며 자리에 앉자 노래방 기계 소음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어요. 그는 말없이 잔을 비웠고 두 번째 병을 시킬 때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아의 얼굴과 어머니의 손짓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어디에 있는 걸까? 정말 떠난 걸까? 그의 시선이 점점 흐려지고 이내 포장마차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늦은 밤 그는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따라 걸었고 현관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주저앉았어요. 선자는 방문을 열고 그를 보고도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 잊어버려. 그게 내 인생을 위한 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열어 봉투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선자는 한 발짝 다가갔지만 사진을 바라보자마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집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선자는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고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골목 바깥에서 차바퀴 소리가 낮게 깔려 들어왔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서고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짧은 눈짓을 주고받더니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한 번 낮게 울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벽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낡은 골목 입구로 검은 세단이 천천히 들어섰어요. 차체는 새 것처럼 윤이 났고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안경을 쓴 중년 남자, 다른 한 명은 군인처럼 고든 자세의 젊은 경호원이었어요. 그들은 집 번호를 확인하더니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 낯선 소리에 선자는 부엌에서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은 방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소리를 듣고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두 남자가 동시에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 상단에는 한수그룹 비서실이라는 문구가 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자는 처음 듣는 이름에 눈을 크게 떴어요.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수그룹 비서실장 박무연입니다. 어제 귀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공기가 싸늘하게 얼었어요. 선자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 집이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박무연은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한수그룹 회장님의 따님 한수아 씨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이곳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도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머릿속에 어제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수아, 그가 사랑한 여자가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박무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젯밤 한수양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스트레스와 충격입니다. 그의 말에 선자는 숨을 삼켰어요.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나요? 어디입니까? 박무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주시죠. 선자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경호원이 이미 현관 옆으로 이동해 출입문을 열었어요. 정적 속에서 선자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집이 뭘 잘못한 거예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으로 향해 있었어요. 한수그룹 비서실장 박무현. 검은 활자가 또렷이 새겨진 명함이 마치 다른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다녀올게요. 수아한테 가야 해요. 선자는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손끝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무연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차 문을 열었고 도윤은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단의 문이 닫히자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고 골목의 공기가 흔들렸어요. 차가 멀어질수록 선자의 모습은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로 위로 올라서자 차 안의 분위기는 고요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도시의 아침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박무연은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직접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아 양이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무릎이 손을 꽉 쥐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비서실장은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세단은 병원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섰고 정문 앞에서 경호원 2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내리자 병원 건물의 하얀 벽이 눈부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재벌가의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음을 실감했어요. 병원 로비는 고요했지만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하얀 복도 끝으로 안내받는 동안 도윤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수아의 얼굴이 무수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비서 박무현은 짧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께서는 간단히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의 어조에는 위로와 경계가 섞여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복도 양쪽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도윤은 그 사이를 조심스레 걸어갔어요. 문 앞에는 VIP 병실이라는 작은 금색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무현이 문을 열며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들어가시죠. 병실 안은 햇빛이 막혀 어둡고 정돈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고 수아가 수액을 맞은 채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맺힌 땀이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침대 옆 소파에는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단정한 양복, 그리고 눈매는 오랜 권위를 느끼게 했어요. 도윤이 문가에서 멈춰서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가 수아의 남자라고 했지. 그 한마디에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는 병실 밖의 구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도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인지 자네는 아는가?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사진틀을 들어 올렸어요. 어린 시절의 수아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방 안의 공기를 잠시 부드럽게 바꿔놓았어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사진틀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책상을 두드렸어요. 돈도 배경도 없는 자네가 우리 딸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도윤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그 진심이 거짓이 아니라면 오늘부터 보여주게. 단 나의 조건이 있네. 박무현이 다가와 회장의 옆에 섰고 방 안의 긴장이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걸어와 도윤 앞에 섰어요. 당분간 병실을 지켜 내 딸이 깨어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게. 그 말은 명령 같았지만 어딘가 시험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가로 돌아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자네의 첫 번째 책임이네. 그가 말을 마치자 병실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박무현은 도윤에게 자리로 안내했고 그는 조용히 수아 곁에 앉았어요. 그 순간 기계의 일정한 심박 소리가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회장과 비서가 병실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도윤은 의자에 앉은 채 하늘이 붉게 물드는 걸 바라봤어요. 그는 수아의 손등을 살짝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기다릴게요. 눈가에 맺힌 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병실의 조명이 어둑해지고 복도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는 밤새 자리를 지켰고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하얀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도윤의 눈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증명의 첫걸음이었어요. 이른 새벽 부엌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선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습관처럼 커튼을 걷고 마당을 내다봤어요. 어제 아들이 타고 간 검은 세단의 흔적이 아직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끓이던 커피가 식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며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이 재벌집이랑 엮였다던데 어제 새벽엔 고급차가 서 있었다지.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지만 선자의 귀에는 또렷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손등을 바라봤어요. 그 손으로 수아를 밀쳐냈던 장면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비어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도윤의 방 문은 닫혀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밥그릇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선자는 마루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 애를 내쫓았을까?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오래된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 나이에 사과하러 가는 것도 쉽지 않네.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 도착 후 접수대 직원에게 한수그룹 회장님 따님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선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VIP 병실은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어머니예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직원은 완강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와 출입을 제지했고 선자는 난처하게 복도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박무현 실장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선자는 그를 알아보고 급히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박무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표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자는 복도 벤치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듯했고 시계 초침이 천천히 돌아갔어요. 문이 열리고 박무현이 다시 나왔습니다. 들어가시죠. 회장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선자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실 안은 고요했고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의 수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선자는 한 걸음씩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수아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그땐 겁이 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어. 내 걱정이 내 마음을 얼마나 다치게 했는지.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아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선자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고 수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미약한 힘으로 손을 맞잡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선자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선자는 자리에서 엎드리듯 손을 잡은 채 흐느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눈물이 이불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병실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자는 여전히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날 병실 안 공기는 오랜 냉기를 벗어던지고 미약하지만 따뜻한 온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자의 마음속에도 처음으로 진짜 후회 대신 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병원 앞마당의 벚나무 가지 사이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휠체어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었고 옆에는 도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빛은 조금씩 돌아왔고 병실을 지키던 긴긴 밤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회장은 담당이와 짧은 대화를 마친 뒤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퇴원해도 좋겠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수아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과 소수의 지인만 참석하는 작은 결혼식이 조용히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장소는 도시 외곽의 전원주택이었고 손님 대신 따뜻한 햇살이 축복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예식장은 꽃향기와 잔잔한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함부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흰 한복을 입고 하객석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진한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었어요. 수아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흰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자신의 마음만으로 그날을 맞이했어요. 도윤은 입장문 앞에서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어요. 식장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렸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두 사람의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바라던 건 돈이 아니네. 진심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진심을 오늘까지 지켜준 것 인정하네. 도윤은 머리를 숙였고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폭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의 책임이 되게. 그 말에 장내는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곧 박수가 퍼져나갔어요. 선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해가 저물 무렵 모두가 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봄바람이 드레스 자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회장은 잠시 뒤돌아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결국 이긴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선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수아의 손을 잡고 정원 끝 벤치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시작이네요. 그의 말에 수아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주변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히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하늘은 여름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인쇄소 작업복을 입고 새벽부터 기계를 점검했습니다. 프린터의 모터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고 그는 묵묵히 잉크통을 교체했어요. 이제는 파트타이머가 아닌 정직원으로 일하며 그는 하루하루를 안정된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도윤은 짧은 휴식 시간에 휴대폰을 켰어요. 화면 속에는 수아가 보낸 메시지와 함께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아이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 문장에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기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마음만은 고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는 새로 꾸민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의자 쿠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따뜻한 색이 배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고객 시안과 아기용품 카탈로그가 함께 놓여 있었죠. 문이 열리고 선자가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주 옷감 좀 사왔어. 직접 만들어 볼까 해서. 수아는 놀란 듯 웃으며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그냥 사입히면 돼요. 내가 바느질이라면 조금 하잖아. 그녀의 손끝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두 사람은 웃음 속에 지난 시간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은 모두 작은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손녀의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이 녀석 눈매가 나를 닮은 것 같네. 그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자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도윤이 어릴 때도 저런 눈이었죠.
마당에는 아기방 공사 소리가 들려왔고 새로 칠한 벽에서 페인트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수아는 의자에 앉아 배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는 사랑 안에서 자라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자 노을빛이 마당을 물들였어요. 도윤은 집 앞 담장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어깨에 수아가 살짝 기대었고 선자는 현판을 들고 다가왔어요. 이름을 정했어요. 할인이 어때요? 말글하, 이을린.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잘 어울려요. 현판에 새겨진 글씨가 마당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 아이 웃음소리, 그리고 잔잔한 대화가 어우러졌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그 장면을 비추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작은 집 위로 은은한 불빛이 반짝이고 평범하지만 단단한 사랑의 하루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